해태죄가는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편의점 구석자리를 지키고 있던 연양갱이 이런 식으로 부활을 들려. 해태죄가의 근본은 사실 맛동산도 OS도 아닌 바로 이 연양갱이거든요. 업계에 따르면 밤양갱 음원이 공개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요 편의점 연양갱 매출은 전년 대비 최고 1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마트는 이때다 싶어서 한정판 비비 밤양갱을 출시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밤양갱 챌린지를 찍어 올렸는데요. 저는 챌린지는 못 찍지만 대신 양갱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고 와봤습니다. 양갱은 가사처럼 달디달지만 사실 오리지널 양갱은 우리가 아는 그런 디저트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양갱의 진짜 모습입니다. 디저트로서의 양갱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원래 양갱은 디저트가 아니라 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양갱의 유래는 중국으로 추정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의 기록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내가 한 그릇의 양갱으로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라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5세기경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위 황제 세조 태무제가 양갱을 진상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그 달디단 양갱이 아닙니다. 양갱은 한자로 양자에 국갱자를 씁니다. 즉 양고기 국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국은 아니었고 쌀가루나 밀가루를 넣어서 걸쭉하게 만든 국이었습니다. 이 양갱의 레시피를 개조해서 디저트처럼 먹기 시작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여기엔 또 나름의 사연이 있죠. 일본의 기록에서 양갱이 처음 등장한 건 14세기 말입니다. 테이킨 오라이라는 책에서 양갱과 만주가 점심 메뉴로 언급이 되거든요. 왜 하필 양갱과 만주가 점심 메뉴로 오른 걸까요? 과거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원래 점심을 딱히 챙겨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침과 저녁만 먹었죠. 점심이란 개념은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승려들이 수행을 하다가 배가 고플 때 마음에 점을 찍는 것과 같이 아주 조금만 먹는다 라는 의미로 점심을 챙겨 먹었죠. 이때 중국인들이 점심으로 먹던 음식이 바로 만두와 양갱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식 만두를 딤섬이라 부르죠. 이 딤섬은 사실 점심을 중국어로 읽은 표현입니다. 점심 때 만두를 주로 먹다 보니 이런 만두들을 딤섬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일본 승려들은 당나라 시절부터 꾸준히 중국에 건너가서 불경을 익혔고 이걸 일본에 전파해왔습니다. 송나라의 참나인 말차도 이렇게 흘러들어왔고 불교의 점심 역시 이런 식으로 일본에 들어왔죠. 하지만 만두나 양갱, 그러니까 양고기 국 같은 메뉴를 일본에 그대로 가져오기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메뉴 다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죠. 사실 중국의 불교도 표면적으로는 육식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7세기에 내려진 육식 금지령으로 인해서 승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예 육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양갱도 만두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었죠. 일본의 승려들은 레시피를 조금씩 바꿔서 고기 대신 다른 식물성 재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팥으로 속을 채운 만두를 만들게 됐죠. 이 만두를 일본식으로 부른 것이 바로 만주입니다. 양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고기 대신 팥과 밀가루를 섞어 쪄냈고 여기에 국물을 부어서 일본 나름의 양갱이 만들어졌죠. 불교가 확산하면서 일본의 무사 계급 중에서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도 점심으로 양갱을 많이 먹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양갱에 국물이 빠지고 밀가루에 팥을 섞어 쪄낸 양갱 건더기만 내게 됐고요. 특히 16세기에 다도 문화가 확산하면서 만주와 양갱은 디저트처럼 소비됐습니다. 둘 다 밀가루와 팥을 주 재료로 하다 보니 상당히 퍼석하긴 했지만요, 덕분에 차와 아주 잘 어울렸죠. 이때까지도 양갱은 그렇게까지 단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설탕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일왕에게 바치는 양갱이나 설탕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재밌는 건 특히 무사들이 양갱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좋아했던 음식이죠. 1581년부터 양갱은 확실히 과자로 분류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참석한 연회에 양갱이 나왔는데요, 이걸 과자로 분류하고 기록했거든요. 18세기 들어서부터는 일본에서도 설탕을 흔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과자에 설탕을 마음껏 쓰기 시작했고 양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인기였다고 해요. 당시 지방의 무사들이 도쿄로 파견을 나왔다가 양갱 가게를 미친 듯이 찾아다닐 정도였죠. 하지만 이때까지의 양갱은 밀가루를 넣어서 쪄낸 증양갱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연양갱과는 다르죠. 연양갱은 밀가루 대신 한천을 넣어서 만듭니다. 밀가루보다 구하기 쉽고 저렴한 데다가 만드는 방법도 훨씬 간단했죠. 우선 한천을 물에 담궈 불린 후에 끓이면서 설탕을 넣고 한천이 잘 풀어지면 여기에 팥을 넣고 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모양을 잡아서 식히고 굳히면 끝이죠. 이렇게 만든 양갱은 증양갱에 비해서 훨씬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연양갱의 연은 부드럽다는 뜻이 아닌 불에 달고 졸인다는 뜻의 연이죠. 일본에서 한천을 넣은 연양갱이 등장한 건 에도 시대 이후입니다. 재료가 저렴한 데다가 만들기 쉬운 음식, 대량 생산하기 굉장히 좋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건요, 시장에서 대세가 될 확률도 높다는 뜻이고요. 특히나 19세기 후반 철도가 뚫리고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연양갱은 빠른 속도로 일본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지금도 양갱하면 연양갱을 떠올리지 증양갱을 떠올리진 않거든요. 일본 전역에서 양갱을 만들다 보니 다양한 스타일의 양갱이 나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팥 대신 다른 재료를 넣어서 만들었죠. 밤을 넣으면 밤양갱, 말차가루를 넣으면 녹차 양갱,
유자를 넣으면 유자 양갱이 됩니다. 한천은 무색무취인 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양갱이 만들어질 수 있죠. 덕분에 양갱은 화과자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일본의 양갱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개항 이후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양갱을 만드는 공장이 지금의 용산 일대에 쫙 들어서기도 했죠. 사실 한천의 재료인 우뭇가사리는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이 나거든요. 남해안은 지금도 세계적인 우뭇가사리 산지로 꼽히기도 하죠. 남해안에서 잡은 우뭇가사리를 밀양으로 보내서 한천으로 만들어 굳혔는데요. 이렇게 생산한 한천은 양갱 같은 과자를 만드는 데도 사용했지만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지금도 밀양에서 만든 한천의 80%가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양갱은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욕강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고, 일본에서 열린 과자 품평회에서 한국인이 만든 양갱이 1위를 하기도 했죠. 용산 부근엔 특히 화과자점을 운영하던 일본인들이 많았는데요. 해방 이후에는 이곳들이 다 빈 공장이 돼버립니다. 이 중엔 나가오카 제과라는 일본의 제과 업체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격리로 일하던 박병규란 분이 나가오카 남영동 공장의 설비를 돌아받게 됩니다. 동업자들과 회사를 차리고 바로 양갱을 만들어 파는데요. 이곳이 바로 혜태제과입니다. 1945년부터 만들기 시작해 국내 최장수 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당신 혜태 양갱으로 불렸고요. 혜태는 이 양갱을 전략 상품으로 밀었습니다. 당시에도 양갱은 쉽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가 아니었거든요. 가격은 크기에 따라서 50판, 100판 이 두 가지로 만들어 팔았는데요. 50판이면 버스를 탈 수 있었으니까 당시 기준으로도 이 정도 가격이면 꽤 고급 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티나게 팔렸죠.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 경쟁자도 많이 생겼는데요. 때문에 혜태 양갱은 여러 번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혜태 고급 양갱으로 바꿨다가 59년엔 혜태 감모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근데 이 이름이 너무 와닿지 않았던 건지 다시 혜태 고급 양갱으로 돌아오긴 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냥 혜태 연양갱으로 팔리고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혜태 연양갱은 일본의 연양갱과는 한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단련한 련을 쓰고 있거든요. 왜 굳이 다른 한자를 썼는지는 알려져 있진 않지만 나름대로 일본 양갱과의 차별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갱은 1970년대 중반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린다. 하지만 초콜릿과 스낵류가 등장하면서 점점 뒤로 밀렸죠. 사실 양갱은 90년대부터 이미 추억의 과자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슈퍼에 가면 늘 볼 수야 있었지만 사 먹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물론 조용히 사 먹는 매니아들은 어디에나 있었지만요. 사실 혜태제과는 양갱이 잘 안 팔린다고 해서 쉽게 접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건 혜태제과의 근본이자 상징이니까요. 혜태가 얼마나 양갱에 집착했냐면요. 6.25 때 부산까지 양갱 생산 장비를 가지고 내려가서 양갱을 만들 정도였어요. 전쟁 때도 만들어 팔았는데 찾는 사람 좀 없다고 해서 근본 아이템을 접을 수는 없었겠죠. 이 혜태 연양갱은 2000년대 들어서 잠깐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전거나 마라톤 같은 레저 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양갱이 스포츠용 비상간식으로 재발견됐거든요. 초코바가 있는데 굳이 싶겠지만요. 초코바는 조금만 날씨가 따뜻하면 맥없이 녹아버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갱은 당 섭취로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면서 녹지를 않았죠. 한천은 70도 이상에서 녹거든요. 또 의외로 수분도 많기 때문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됐고요. 2008년 혜태 연양갱은 2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간만에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또 2013년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화 설국열차에 등장한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블록,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양갱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SNS에서도 재밌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연양갱을 보면 그 장면이 떠오를 것 같다 이렇게 올리니까 혜태 제과가 게시 중단을 요청한 거죠. 혐오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해프닝을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요. 사실 대처가 좀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았었죠. 실제로 설국열차 시사회 당시에 영화사에서 양갱을 선물로 주기도 했고 개봉 이후엔 양갱 판매가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로부터 11년 후인 2024년 BB의 밤양갱 덕분에 양갱은 다시 한번 부활합니다. 작년엔 약과가 엄청나게 주목받으면서 별의별 약과 디저트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양갱도 이런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추억의 과자 양갱,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탄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설국열차 때처럼 한때의 인기에 그치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